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전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제 인생에 이혼은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솔직히 저는 이혼이 무서웠어요. 아주 가끔 친구들 중 누군가 이혼을 했다라는 말을 하면 전 그게 뭐 대수라고 별거 아니야. 요즘 이혼은 이혼도 아니야 하는 말도 가볍게 꺼내지도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생각만 하는 겁쟁이였죠. 그랬던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것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년 전부터 그 일이 시작됐죠. 제 결혼은 하품이 나올 정도로 별거 없이 평범한 삶이었어요. 작은 사업을 하는 남편 덕분에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죠. 당시 제 아들이 5살이었고 제 뱃속에 둘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남편의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였죠. 압류가 들어오더니 얼마 안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 도망치다시피 시어머니가 사는 시골로 내려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남편은 어느 순간 모든 걸 멈췄죠. 술에 쩔어서 가만히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헛소리를 짓거렸고 급기야 제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보,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 말이야. 지금이라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임신 12주? 14주 정도 되지 않았어? 지우다니, 지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나오면 뭐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입 하나 더 넣는 것뿐이잖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봐. 당신 집도 가난했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으니 더 잘 알겠지.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저준지.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당신 아빠야.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내 말이 틀려? 내가 이상한 거야? 나만 나쁜 새끼냐고. 그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그런 소리 하는 게 좋은 아빠니?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가난한 부모가 더 나빠. 막말로 내가 이렇게 망해도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 당신 친정에서 사위 불쌍하다 손 내밀어 줄 거야? 아님 우리 엄마가 몇천씩 턱턱 사업자금 대줄 거야? 나도 억울해. 다른 사람들은 출발 전부터가 다르잖아. 그래서 그 격차 좀 줄여보겠다고 아등바등 했더니 결과가 이거야. 내 시간, 내 노력 한순간에 물거품 됐고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나도 지친다고. 그냥 남들처럼 일하면 되잖아. 남 밑에서 일해서 돈 벌면 되는 거고. 할 수 있겠지. 상사한테 굽신거리고 빌빌 기면서 할 수 있겠지. 근데 가난이라는 건 푼돈으로 극복 못해. 절대로 못 벗어나. 그래서 가난이 더 엿 같은 거라고. 그냥 지우자. 전 그런 남편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술 먹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어찌나 꼴보기 싫은지 그땐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근데 그 순간 뒤통수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고 시어머니가 저를 냄비받침으로 때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님! 머리에서 피가 나와서 전 너무 놀라 말도 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본인이 다친 것처럼 얼굴을 구기고는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 피 같은 새끼한테 감히 너 따위가 손찌검을 해? 이 사람이 아이를 지우자고 그랬어요. 제가 반박하자 살짝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표정을 바꾸셨죠. 가장이 아이를 지우자고 하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어련히 알아서 생각했겠니? 나도 그 아이 재수없다고 생각한다. 막말로 그 아이 들어서고 나서 울 큰애 사업이 저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닌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그렇게 될 이유가 없지 않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한테는 손주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나요? 그 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집에서 살림만 한 네가 뭘 안다고? 첫 아이 낳았고 아들인데 둘째 셋째가 왜 필요해?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이 많이 낳는 것도 욕심이야. 더구나 너도 상황 보면서 다리를 뻗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상황에 부른 배로 뭐 할 건데? 내가 너 출산 수발까지 들어줘야겠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난 모르겠고 너희 알아서 해. 근데 앞으로 내 집에서 내 아들한테 큰소리 칠 생각은 하지도 마라. 10원 한 푼도 안 보탠 주제 어디서 담장 넘어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 지르게? 돕지 못해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때부터 제 임신은 더 이상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 것부터 잠에 드는 것까지 두 사람 눈엔 안 좋게 보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난 뭘 먹어도 감흥이 없는데 넌 이 상황에 찰도 밥이 꿀떡꿀떡 잘 넘어가느냐? 라고 했고, 밤새 술 먹는 남편은 난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당신은 잠도 실컷 자서 좋겠다 라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그들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필 아무 죄도 없는 저와 뱃속의 아이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넋을 놓고 있는 제 앞에서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했죠.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 너도 사업운이 확 필 거다. 저거 들어서고 나서 너 그렇게 된 거 확신하잖아. 그러니 뭐든 다시 시작해보자. 어? 큰애 너 우리 집 유일한 희망 아니니? 아이 엄마 그래도 말을 왜 그렇게 해? 저 사람 다 들어. 들으라지. 그렇게 낳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니 결국 봐라. 하늘이 노한 거지. 저는 죽어서도 그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남편이 아주 작게나마 제 편을 들어줬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병실을 나서면서 웃던 그 인간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치가 떨리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 가장 끔찍했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 상황에도 화를 한번 내지 못하고 뭐든 이해하려고 했죠. 두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다. 남편도 원래부터 저런 사람은 아니었다. 애써 그 두 사람을 두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정신을 차리고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간 회사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렇게 약 6년 만에 돈을 모아 분가를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그날 울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죠. 당신 없었으면 정말 못 버텼을 거야. 그리고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했던 그 끔찍한 말은 잊어주라.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 끔찍해. 전 그런 남편의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고 나도 당신 이해하기로 했으니까. 정말 너무 미안해. 지금처럼만 우리 잘 살아보자. 나 앞으로는 사업에 사자도 꺼내지 않을 거야. 남의 돈 받으면서 일하는 거라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 정도 참을 수 있고, 적은 돈이라도 안정적이라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느 날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내가 좀 많이 잘못했다. 큰애가 하도 닥달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과하는 건 아니야. 죽은 걔도 내 손주였어. 너한테 말은 못했고 티도 못 냈지만 나도 울었어. 나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 근데 나까지 그러면 누가 버틸 수 있었겠니? 네 어머님. 서운한 거 있어도 다 털어버려라. 앞으로 좋은 날만 올 거야. 응? 그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었던 슬픔도 치유가 되었고 시댁에서 지냈던 6년간의 서러움도 씻겨 내려가는 듯 했었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와는 더욱 사이가 돈독해져서 거의 매일을 시댁과 저희 집을 오갔어요.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죠. 조금 늦긴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째를 가지길 원했는데 도통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거죠. 제 자궁에 이상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정확한 이유도 원인도 모르지만 조기 폐경이 되었다고 했던 거죠. 남편은 충격을 받은 저를 위로하더군요. 괜찮아. 우린 아들 하나만으로도 행복하잖아. 우리 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착하고 그거면 됐지. 더 많은 걸 바랄 필요도 없다고 봐. 하지만 당신도 어머님도 원했는데, 그리고 내 나이에 조기 폐경이라니. 별거 아니야. 어차피 폐경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잖아. 응? 여보, 난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여. 오히려 큰 병이 아니라는 게 더 다행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기 폐경이 오니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확 낮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더구나 갱년기 반응처럼 감정 기복도 너무 심했고 몸이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도련님이 결혼을 하시게 된 겁니다. 양가에 소개하고 만나고 하는 과정이 생략된 이유는 둘 사이에 아이가 들어섰기 때문이었고요. 갑작스러운 결혼에 그때 저나 남편이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가장 힘들어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유, 일을 어쩜 좋니? 저렇게 대충 해서 보내면 저쪽 집에서 우릴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 모아둔 돈은 더 없어? 아이, 차라도 한 대 해주면 그나마 면이 좀 서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은 그 말에 짜증을 냈죠. 이미 해줄 건 다 해줬잖아. 뭐가 문제야? 집은 그쪽에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됐고, 우린 가구 싹 다 해주고 대출까지 받아서 식장까지 해줬어. 그 새끼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고. 그 새끼가 뭐야? 너 하나 있는 동생한테. 집도 원래 남자가 해가야 되는 건데 그쪽 집에서 다 해줬잖아. 애가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는. 솔직히 엄마 자꾸 이러는 거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불쾌해. 내가 뭘? 우리만 보면 한숨 쉬고 발 동동 구르고 돈 달라고 압박하는 거야. 뭐야? 막말로 우리 결혼할 때 엄마는 뭐 하나라도 해줬어? 그 새끼가 뭐 하나 준 건 있고? 우리들 단칸방에서 시작할 때 엄마한테 받은 거라고는 밥솥 하나가 전부였고, 동생 놈은 딸랑 휴지 들고 왔어. 알아? 그럼 어쩌란 거니? 내 장기라도 팔아서 줘야겠어? 돈동거리지 마. 너 동생 미래가 달린 일인데 너도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자리 잡고 어련히 알아서 갚아줄까? 가뜩이나 우리 집이 기울어서 애가 눈치를 보는 모양인데 내 입장에선 속이 타지 타. 이 말에 남편은 헛웃음을 흘렸죠. 그럼 우린 뭐 기울고 할 것도 없이 저울에 올린 것 마냥 똑같이 가난해서 해줄 필요도 없었다는 거야?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미안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만 보면 한숨이고 돈 이야기고. 더구나 이 사람 지금 힘들어. 폐경으로 몸 안 좋은 거 알잖아. 아니다, 됐다. 앞으로는 나도 더는 안 해. 아니, 못해. 그 집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기 전에 그만두라는 말이야. 애초에 앞으로 우리한테 이런 소리 할 거면 부르지 마. 전 그런 남편의 반응에 어깨를 잡으며 말렸어요. 여보, 그래도 어머님도 힘드셔서. 됐어, 가. 나한텐 당신이 더 우선이야. 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이 저를 위한다는 느낌이 싫진 않았죠. 실제로 그 뒤로는 시어머니도 저희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우린 그날이 되어서야 동서의 얼굴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치러진 결혼이라 인사를 온 날도 저희 부부 둘 다 일을 하는 날이었기에 보러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나 남편 둘 다 조금 놀랐죠. 왜냐하면 정말로 신부의 얼굴이 너무 못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비위도 좋다.
신부 화장을 하면 진짜 못생겨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는데, 야, 내가 이제까지 참석한 결혼식 신부 중에 제일 못생겼어. 와, 비위가 어느 정도로 좋아야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는 거야? 내 동생이지만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여보, 목소리 좀 낮춰.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우, 돈 아까워. 내 동생이 개차반이긴 해도 부잣집에 장가든다니까 기대는 했는데, 저 정도면 가구는 안 했어도 됐잖아. 돈 많으면 좀 뜯어 고치든가. 아니지, 저건 아주 목숨 걸고 수술해도 될까 말까다.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못생긴 외모긴 했어요. 턱이 주걱처럼 튀어나와 있고 유달리 높은 코는 콧구멍이 너무나 작아서 꼭 저금통의 구멍 정도였죠. 여기에 더해서 키는 작고 기골은 장대한 편이었습니다. 우린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았고 곧 남편을 따라서 도련님에게 갔죠. 남편은 도련님을 보자마자 이죽거리더군요. 야, 너 진짜 돈 보고 결혼했냐? 그게 아니면 뭐 약점이라도 잡혔어? 협박이라도 받았어? 형, 그런 거 아니야. 너 친구들도 다 그런 말 하지 않지? 어쩐지 소개도 안 시켜주고 우리 엄마랑 뒤에서 쿵짝거리더니 이유가 다 있었네. 저 정도면 나라도 말을 못하지. 저는 옆에서 듣다가 작게 주의를 줬죠. 여보, 그만해. 좋은 자리에서 왜 그래? 알았어. 어쨌든 잘 살아봐라. 나중에 이혼한다고 우는 소리 하지 말고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알몸으로 쫓겨나기 전에 돈도 다 갚아. 알았어? 그날 결혼식 이후에 뷔페를 먹는 자리에서 남편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내내 싱글벙글하더군요. 정신을 차린 뒤부터 끊었던 술까지 한 잔 마시면서 제게 말했죠. 난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아. 어리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한다기에 질투가 좀 났었는데 오늘 결혼식 보니까 당신이 20살을 더 먹어도 이길 수 있겠더라고. 아니다. 할머니가 돼도 저 여자보다 훨씬 예쁘지. 여보, 자꾸 그런 말 할 거야? 그래도 새 식구 될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오늘 기분 좋다. 한 잔 더. 사실 도련님은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사고를 많이 쳤답니다. 공부도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아예 중퇴를 해버렸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 일을 전전하면서도 정신을 차리진 못했고요. 돈을 모으는 것도 아끼는 것도 몰랐던 사람이라 사고만 치면 집에 손을 벌리는 탓에 남편과는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기만 했죠. 가난한 집안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아등바등 살던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자유분방한 도련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이건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라서 울 아들 하면서 챙긴 건 저희 남편밖에 없긴 했습니다. 초반 몇 년은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동서 출산 이후 결혼하면서 저희가 지원해준 돈을 다 갚은 게 전부였죠. 이때도 희한하게 남편은 툴툴거렸습니다. 이렇게 늦게 갚은 걸 보면 그 집도 별거 없는 모양이네. 하긴 돈 있으면 뭐해. 얼굴이 그 모양 그 꼴인데. 내 동생이 다른 여자들한테 눈 돌리기 전에 돈 받은 게 다행이지. 여보, 또 왜 그래? 돈도 돌려줬는데.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지. 서방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닐 거야. 결혼하고 정신 없었을 거고. 됐고. 불쾌해.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준 건데 내가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해? 결혼하더니 연락 한 통도 제대로 안 하고 공장 다닐 때보다 연락도 안 하는 게 사람 새끼야? 돈 없을 때 매번 절절거리면서 잘도 연락하던 놈이 내가 연락 몇 번 했다고 통장에 돈만 넣어주고 끝? 뭐 내가 구걸했어? 엄마도 매번 속 끓이고 있는데 불효자도 그런 불효자가 없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너무 그러지 마. 하는 짓거리가 그따위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걔 결혼식 하게 해줬고 누워있는 침대부터 이불까지 우리 돈으로 해줬어. 그땐 우는 소리하면서 절절거리더니 감히 날 거지 취급을 해? 두고 봐. 그것들 조만간 갈라설 테니까. 시어머니 역시 불만이 있는 건 마찬가지였죠. CM이 닮아서 하나도 예쁘지도 않은 손녀. 그게 뭐라고 이렇게 안 보여주는 건지. 이번엔 또 무슨 핑계로 시댁에 안 올지 내가 다 궁금할 지경이다. 결혼하고는 임신 태교 때문에 못 온다. 출산하고는 산후조리원에 쏙 들어가서 못 온다. 그 다음에는 가족여행? 이번에도 보나마나 뻔하지. 어디 아프다고 하거나 하려나?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연락했어? 도대체 언제? 이틀 전인가? 어머님한텐 따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기가 차서. 그래 놓고 연락 한 통을 안 해? 아주 날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게지. 아마 오늘 저녁 정도에 연락 오지 않을까 싶어요. 됐다. 돈 많은 부잣집 딸이라더니 딱 지밖에 모르지. 너도 그렇게 무르게 나가지 마. 너가 착하게 자꾸 감싸니까 그렇게 싸가지 없이 나오는 거야. 집 좀 여유롭다고 고개 뻣뻣하게 해가지고는 내가 너였으면 그 모가지 확 비틀어줬을 거다. 윗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초반에 동서는 저희 집과 전혀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방님만 쏙 빼간 것처럼 발길을 뚝 끊어버렸죠. 시어머니 생신부터 명절까지도 단 한 번을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도 저희 남편도 두 사람 이야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4년째 되던 시어머니 생신에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서방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바뀌어 있었고 동서는 번쩍거리는 명품을 휘두르고 왔더군요. 밖에는 고급 외제차에 양손엔 쇼핑백을 한가득 쥐고 말이죠. 동서는 콧노래를 내며 저희 시어머니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어머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담아봤어요. 영수증도 그대로 있으니까 혹시 색상 변경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건 머플러고 이건 모피코트인데 마음에 드세요? 화장품도 몇 개 담아봤는데 어머님이랑 딱 맞을 것 같은 걸 담다 보니 이렇게 많이 사버렸지 뭐예요. 그간 생신 못 챙겨드린 거 한 번에 챙긴다고 생각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하며 헛기침을 하셨죠. 아니 어쩐 일이니? 난데없이 손녀 얼굴은 죽어도 안 보여주려고 하더니. 죄송해요. 애가 좀 아팠어요.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 식구들도 자주 못 봤고요. 이제는 자주 최대한 많이 찾아뵐게요. 절대로 서운할 일 없이요. 자, 얼른 입어보세요. 시어머니는 약간 툴툴거리긴 했지만 결국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생일초를 켜고 먹는 순간까지 그 두꺼운 모피코트에 명품 가방을 쥐고 계셨을 정도로요. 또 봉투에 따로 현금도 넣어둔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다 풀린 듯했죠.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제 아들에게까지도 선물을 줬는데 우리 가족 역시도 기분 좋게 받았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돌아온 남편은 술을 찾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 서방님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공장이나 전전하는 중졸 주제에 대표 소리를 들어? 진짜 인생 참 지랄 같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뭐라고 좀 말해봐. 그 새끼 표정 봤어? 나 비웃는 거 맞지? 어? 여보, 서방님이 비웃긴 뭘 비웃어. 그냥 열심히 해본다고 그런 건데. 그게 그 말이지. 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한 집에서 이 악물고 공부했어. 내가 가고 싶던 대학은 장학금 지원이 안 되니까 눈 낮춰서 지방의 대학 들어갔고 죽어라 이러면서도 학점 유지해서 대학 졸업한 게 나야. 좋은 회사 들어가서 취업해서 돈 좀 모으려고 하면 엄마 아파서 수술하고 동생님 사고 친 거 뒷수습하면서 내 젊은 인생 다 허비했고
알지. 당신 고생한 거 알고 말고. 내가 왜 사업 시작했는데 도저히 일반적인 월급으로 내 가족들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시작한 거였어. 그거 아니었으면 그 회사 그만두지도 않았고 당신도 둘째도 잃지 않았을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매달렸지만 결국 포기했는데 동생 놈은 왜 씌운 거야? 걘 공부는 둘째치고 맞춤법도 모르는 병신에 여자 뒤만 따라다니는 새끼였는데 갑자기 대표? 아무리 인생 불공평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 여보, 술 가져와. 오늘 도저히 맨정신을 못 있겠으니까 술 가져오라고. 그땐 저 역시 남편의 마음이 누구보다 이해가 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던 것도 가족들을 위해서였고 인생을 전부 다 걸고 했던 만큼 절실했으니까요. 근데 난데없이 자신의 동생이 쉽게 그 자리에 오른 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그걸 전부 다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동생이 있긴 했지만 잘 되면 응원해줬을 테니까 말이죠. 추측컨대 승부욕이 강해서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걸 못 견뎠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었기에 자존심도 상했을 테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술을 거의 매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업이 망했던 그때처럼 별것도 아닌 걸로 저나 아들에게 시비를 걸기까지 했죠. 하루는 가만히 있는 제게 이러더군요. 당신 집은 왜 그 모양이야? 장인 장모 멀쩡히 잘 살아있는데도 왜 가난을 극복을 못했냐고? 나도 남들 다 받는 처가 사랑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 집안 문제가 왜 나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손 벌린 적 있어? 떵떵거리며 살진 못해도 아쉬운 소리 하는 수준 아니야. 내가 결혼 초에 당신 엄마 무릎 수술 시켜준 거 기억 안 나? 이제 와서 그 말을 꺼낸다고? 그땐 아빠가 잠깐 실직하셔서 그런 거잖아. 엄마도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거나 저거나 어쨌든 일 안 하면 한 달을 못 버티는 집안은 맞잖아. 그러는 당신 집은? 오히려 돈이 들었으면 어머님한테 더 들었지. 내 말이 틀려? 매번 명절, 생신, 주기적으로 용돈 챙겨드렸고 병원도 내가 직접 모시고 다녔어. 그래서 뭐 생색내는 거야? 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재수 씨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 정말 기가 차서 뭘 느껴야 하는데? 뭐든 양심이라도 있으란 말이야. 누구는 여자 잘 만나서 팔자가 늘어졌는데 난 아등바등 아직까지도 다음 달 생각하면 막막해하고 카드 쓸 때 눈치 보이고 적자라도 나면 발 동동거리면서 살고 있잖아. 10년도 더 넘은 똥차 끌고 다니고 있고. 여보,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왜? 당신 결혼 후회해? 나 같은 놈 만난 거 후회하시냐고.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여자 얼굴은 딱 3년 가는 거고 재산은 평생인데 멍청하게 내가 딱 3년 행복하려고 나머지 인생을 다 날린 기분만 들어. 나도 내 동생처럼 얼굴 안 보고 그냥 돈이나 벌걸. 술에 취해서 그냥 하는 말이다 생각하려고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더군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런 날은 꽤 오래 반복되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역시도 남편이 속상해하니 제게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게 제 조기 폐경과 연결되어 엉뚱하게 불똥이 튀었죠. 아들 요즘 계속 술 먹는다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너도 작은 애처럼 좀 살갑게 굴면서 남편한테 잘해야지. 조기 폐경 왔다고 성별이 바뀐 것도 아닌데 뚱해가지고는. 어디 한 구석이라도 여자다운 게 있기라니. 아님 능력이 넘쳐서 내 아들 서포트를 해주기라니. 어머님, 원래 제 성격이 이랬어요. 바뀐 게 아니라.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그건 틀린 말은 아니긴 하네. 근데 말이다, 폐경을 했잖니. 여자로서도 완전 끝난 거고. 그럼 그럴수록 더 노력을 해야지. 몸이 다른데 예전이랑 똑같이 한다는 건 무슨 논리니? 작은 애처럼 좀 꾸미고 콧소리도 좀 내고 하면 오죽 좋아? 지금 저한테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있는 지금 서방님이랑 본인 입장 비교하면서 술만 먹고 일주일 전엔 일도 빼먹고 안 나갔어요. 심각하다고요. 그니까 살살 구슬리는 것도 너한테 주어진 몫이지. 마누라가 그 정도도 못해?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존감 찾으려고 다른 여자들한테 기웃거리고 술집 들락거리는 거야. 애만 하나 싸지르고 같은 입을 덮는다고 부부니? 남자들 기도 살려주고 자신감도 북돋게 해주는 게 아내의 역할 중 하나라는 말이다. 난 요즘 너만 보면 속이 다 뒤집혀. 우리 큰애가 조금만 능력 있는 여자 만났어도 날개 달고 하늘 위에 있을 녀석인데. 에휴,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전혀 기대하지 않던 본인의 작은 아들이 잘 사는 걸 보니 그나마 기대를 했던 큰아들도 이럴 수 있었으면 했던 겁니다. 정작 발목은 본인들이 잡았으면서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잘 살았을 거란 식으로 몰아갔죠. 제가 그렇게 두 사람에게 당하고 있으니 당시 수능을 앞둔 제 아들이 하루는 저를 잡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승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아빠 잠깐 그러는 거야. 할머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엄마는 왜 이혼 안 해?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거야? 그리고 엄마는 솔직히 이혼하는 거 무서워. 혼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너 결혼할 때도 안 좋게 볼 거고. 요즘 그런 집이 어딨어. 이혼이 무슨 별일이라고. 나 좀 있으면 성인인데 부모님 이혼했다고 울 나이 아니야. 엄마도 알잖아. 그래도 막상 결혼하게 되면 별일이 되는 게 부모 이혼이야. 넌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아빠도 저러다가 말 거야. 내가 너희 아빠를 몰라?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금방 극복했고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갔어. 가족이란 때론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하고. 아들을 설득할 때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훌쩍 큰 아들도 앞뒤 상황을 빤히 알고 있으니 부모로서 면이 안 서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를 걱정하는 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내조해 남편을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은 했죠. 그렇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의 고민도 술주정도 다 받아주면서 없는 애교까지 끌어올려 잘 지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남편의 기분을 풀어준 것은 제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얼른 내려와 보라고 해서 갔더니 집 앞에 외제차가 떡하니 있더군요. 여보, 이게 뭐야? 이걸 무슨 돈으로 산 거야? 무슨 돈? 난 돈 한 푼 안 썼어. 근데 이게 내 차야. 내 차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재수씨가 나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다고 이걸 사줬다니까? 미쳤지? 와, 나 이거 받을 때 기분 진짜 날아가는 줄 알았어. 다짜고짜 내 손에 차 키를 딱 쥐어주는데 진짜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 나 정말 울 뻔했어. 당신도 타볼래? 동네 한 바퀴 돌까?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날름받아. 그냥 돌려주자. 무엇보다 외제차라서 보험에 세금에 유지비도 생각하면 우리 형편에 이건 좀 무리야. 승윤이도 곧 대학 가니까 앞으로 허리띠 더 졸라매자고 내가 저번에 말했었잖아. 제 말에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대꾸했죠. 싫어. 이걸 내가 왜 돌려줘? 사준 거라고 했잖아. 그깟 유지비가 뭐? 물론 유지비도 있지만 무엇보다 너무 과분한 선물이니까 그러자는 거지. 과분? 왜? 난 10년 넘은 똥차나 끌고 다녀야 할 인간이라 이거야? 나 같은 놈은 이런 거 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이런 거 탈 놈 있고 똥차 탈 놈 따로 있다는 거냐고. 왜 말을 그렇게 꼬아서 들어? 애초에 승현이가 대학을 가든 말든 그게 이 차랑 무슨 상관 있어. 난 내 주제에 맞는 대학 선택했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녀석이 결정할 일이지. 이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걱정 안 하면서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이제 다 컸으니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여보, 당신은 가고 싶은 곳 못 가서 서럽다고 술만 먹으면 그 소리라면서 승연이도 그렇게 살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안 돼? 내가 내 아들한테 할 말은 딱 하나야. 뼈 빠지게 공부 안 해도 상관없고 인생 막 살아도 되니까 결혼은 작은 엄마 같은 사람이랑 하라고. 그럼 인생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나처럼 이 정도 선물에도 절절거리면서 불안해하는 당신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남편과 본격적으로 엇나가기 시작한 게 그 망할 자동차를 받고 나서였어요. 외제차를 꾸며야 한다면서 돈을 펑펑 쓰고 그 차에 걸맞은 차림을 해야 한다며 외모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틈만 나면 그걸 끌고 나갔고 어느 순간은 회사까지 아예 관뒀죠. 사표를 내고 인수인계를 하고 깔끔하게 그만둔 것도 아니고 며칠을 안 나가다 전화로 통보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일을 2개, 3개씩 늘렸고요. 아들 대학 등록금부터 살고 있는 집의 대출, 보험금에 전화요금, 관리비, 생활비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동서가 이혼한다며 시댁을 찾아온 겁니다. 서방님이 바람을 피우더니 급기야 여자와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군요. 남의 집 이혼하는 일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솔직히 속이 후련했습니다. 모든 걸 제 탓으로 몰고 매번 동서와 비교하는 시어머니의 막말도 동생처럼 살아야 된다며 자기 인생 한탄하는 남편도 정신을 차리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희망사항에 불과했고 일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밖에 없어요. 저희 회사 맡아줄 사람이요. 재수씨, 지금 저한테 대표를 하라는 건가요? 네, 경력도 있으시고 머리도 좋고 솔직히 이보다 더 적격인 사람 없잖아요. 혹시 제가 동생이랑 이혼할 거라고 하니 꼴보기 싫다거나 아님 불편하세요? 남편은 그 말에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번쩍 손을 들고 흔들었죠. 절대요! 제가 왜 재수씨가 불편합니까? 그리고 정작 꼴보기 싫은 건 제 동생이죠. 객관적으로 따져야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잘못한 게 없어지나요? 안 그래도 그 새끼를 쥐업해주고 싶은데 연락도 안 받고 잠수 타서 제 속이 들끓습니다. 그 말에 동서는 빙긋 웃었습니다. 잘됐다. 역시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다니까요. 우리 그 일만 아니면 저 그리고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형님까지 사이 좋았잖아요. 이것도 인연이다 생각하면서 전 꾸준히 교류하고 알고 싶어요. 어려울 때 돕기도 하고요. 저희 회사 제 남편 대신 좀 맡아주실 수 있죠? 잘 되는 사업에 감정 끼워넣지 말고 아주버님이 잘 해주시리라 믿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처럼 의리 있는 여자가 없다며 칭찬을 하셨고 남편은 입이 찢어져라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당시에 저 역시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사업을 그렇게나 하고 싶어 했으니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뒤부턴 이전처럼 술이 취해서 헛소리라지도 않았고 저나 아들에게도 잘해줬고요. 하지만 아들이 제대하고 대학을 다닐 무렵 그때 저희 남편이 제게 돌연 이혼을 하자고 한 겁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장난하는 거지? 지금 내 표정이 장난 같아? 나 진지하니까 앉아서 들으라고. 저는 과일을 깎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제 손을 당겼죠. 이유가 뭔데? 내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 잘못? 그런 거 없어. 그냥 사랑이 끝났어. 당신이 여자로 안 보여. 됐어? 뭐? 당신 혹시 여자 생겼니? 그래? 회사 대표로 있다 보니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 안 생겼어. 여자? 뭐 그런 게 밥 먹여줘? 그리고 의심할 거래. 그간 내가 외박을 하기로 했어. 휴대폰을 감추기로 했어. 뭘 했어? 그냥 온전히 당신이랑 내 사이의 문제인 거지 괜히 의부증 환자처럼 의심 좀 하지 마. 당신이랑 내 사이가 뭐? 어제까지만 해도 호호하하 웃고 떠들었고 우리 아들 저녁해서 외식하고 놀았어. 근데 갑자기 우리 사이가 문제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때 남편은 제 아랫배를 검지로 가리켰습니다. 거기가 문제야. 초반에 조기 폐경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호르몬 문제인지 당신 보면 무슨 남자랑 있는 것 같고 그래. 당신에게 이성적으로 끌리지가 않아. 부부는 정으로 산다 뭐한다 개소리 하지만 솔직히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또 폐경이니?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그게 내 탓이야? 누가 탓이래? 꼭 말을 하면 그런 거라는 거야. 무엇보다 당신이 날 바람으로 몰고 가니 좀 더 강하게 말한 거고. 까놓고 난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는 그런 치사한 짓 안 해. 끝내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모를까. 어쨌든 내 생각은 정리됐으니 이혼해줘. 바람 어쩌고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돈은 충분히 줄게. 그냥 깔끔하게만 이혼해 달란 소리야. 난 이혼 못해. 당신도 알잖아. 난 절대 이혼 안 할 거란 거. 남편은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한참을 흘겨보다가 짜증을 내며 나가버렸어요. 누군가 그 순간에 왔다면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다고 오해할 법한 정도였죠. 마치 저를 벌레 보듯이 봤던 그 눈빛을 떠올리며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혼만은 절대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설득을 했습니다. 넌 여자로서 자존심 그런 것도 없니? 요즘 개나 소나 다 이혼하는데 왜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어? 막말로 너희 부모님이 그걸 알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전 절대 이혼 안 해요. 부모님 때문이라도. 얘가 정말?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친엄만 막내 동생 낳고 바로 집을 나가셨어요. 또 아빠는 새 출발할 거라고 제 동생은 이모네, 전 할머니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다가 뒤늦게 아빠가 재혼하면서 저희를 데리고 왔고 새엄마도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졸지에 배다른 동생이 하나 더 생겨서 지금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게 뭐? 어쨌든 잘 된 거지. 이혼 안 하고 계속 살았다고 해서 너희가 잘 살았으리라는 보장 있어? 오히려 이혼해서 덕분에 가족도 늘었고 심지어 너희 사이 좋잖아. 네, 동생들도 착하고 좋아요. 명절이면 만나고 웃고 떠들죠. 하지만 그 공백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서 전 아직도 아빠를 보는 게 어색해요. 새엄마보다 더 불편하고요. 저를 버렸다는 거, 제 가정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 여전히 기억나고 그래서 어머님 저는요. 제 아들한테도 그런 마음을 물려주기 싫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혼은 못해요. 지금 상황만 보면 권태기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도 갱년기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고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단순히 부부 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제 자식을 위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모의 몫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제가 완강하게 나오자 곧이어 충격적인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우리 사이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한 동서의 입에서 말이에요. 저기요 형님, 아주버님 그만 놔주세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나 있어요? 이혼을 하자고 노래를 부르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왜 자꾸 매달려요? 전 너무나 기가 차서 대꾸했죠. 동서가 상관할 부분 아니야. 선 넘지 마. 제가 왜 상관을 안 해요? 오히려 제 입장에선 형님이 선 넘는 건데. 뭐? 동서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야? 동서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푹 쉬더군요. 진짜 못해 먹겠네. 좋아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랑 아주버님이랑 깊은 사이거든요. 우리들 꽤나 진지하게 만나고 있단 말 하는 거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좀 빠져달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남편이랑 뭐라고? 짜증나. 왜 꼭 본처들이란 것들은 중요한 순간에 꼭 되묻는 건지 모르겠네. 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말을 다시 해달라는 건지. 내가 형님 남편이랑 불륜 저질렀다 그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아주버님이 먼저 저한테 꼬리 쳤어요. 알긴 아세요? 제가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님이랑 있으면 꼭 친형제랑 있는 것 같은데 전 여자 같아서 좋대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서 뒤로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동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죠.
그랬더니 쏜살처럼 튀어나온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버리더군요. 순간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쥐어뜯기는 기분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감히 지금 누구한테 손찌검을 해? 홀몸도 아닌 애를. 이 망할. 그러기 진작에 헤어져 달라고 말할 때 끝냈어야지. 구질구질하게 내 아들 옆에 붙어서는 징그러. 어머님, 이 여자 저한테는 동서고 남편한테는 재수씨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으신 건데요? 어머님한텐 작은 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는 정색하면서 저를 노려보셨죠. 그게 뭐 어때서? 애들이 좋다는데 둘째 며느리고 셋째고 뭐가 중요해? 동네 사람들 보기 안 창피하세요? 한국 사회에서 이게 가당키 난 일이에요? 어차피 남들 입방하고 10번 찍어도 뒷말이 나는 족속들이지.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다. 그리고 정 신경 쓰이면 서울 같은 곳으로 이사가면 그만 아니니? 어차피 망할 이 총구석 벗어나고 싶었는데 잘 됐지. 어머님, 소리 좀 그만 질러라. 뱃속에 있는 애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일찌감치 여자 구실도 못하게 된 주제. 아가, 제발 부탁하마. 어차피 이판사판 일이 이렇게 된 거 내 아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넌 좀 빠져주면 좋겠구나. 원하면 너 사는 그 집이면 재산이면 다 주마. 그때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귓속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괜히 상간녀 소송이다 그런 구설만 안 들으면 돈 더 줄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저는 몸을 떨면서 동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동서도 이러는 거 아니야. 돈이면 다야? 어떻게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 그러고도 사람이니? 너 그러다 정말 천벌 받아, 알아? 제 말에 동서는 비웃으며 욕지기를 내뱉고는 이랬죠. 계속 동서 거리지 마. 너까짓 게 꼴해. 아직도 형님 대접받고 싶어? 그럼 좀 잘 살든가. 능력 있고 욕심 있고 야망 있는 남자를 일개 회사원으로밖에 못 만든 너랑 대표로 만든 나는 결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주제를 알고 까불어. 저는 제 머리를 부여잡고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미친 것 같다면서 서둘러서 두 사람이 나갔고 남편이 들어오더니 제게 이혼 서류를 툭 던지고 도망쳤죠.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순간 말이죠. 제 앞에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했던 그 인간이 언제 작성한지도 모를 서류를 두고 도망친 그 부분이요. 참 못났구나 싶었고 떨어진 이혼 서류처럼 오만정이 동시에 다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거부하지 않고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돈도 더 달라고 요구했고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까지 탈탈 털었죠.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렸습니다. 희한하게 정이 떨어지니 머리가 차가워졌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제 아들은 너무 차분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바람을 피운 아빠에 대한 미움도 드러내지 않아 솔직히 제 입장에선 서운하기까지 했죠. 헌데 이혼이 모두 마무리되었을 때 아들은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확실히 이혼된 거 맞지? 기간 더 남아서 뒤집을 수 있거나 그런 거 아니지? 왜, 뒤집고 싶어서 그래? 이혼 안 했으면 좋겠어? 미쳤어. 당연히 해야지. 위자료도 잘생긴 거 맞고? 뭐 그렇지? 너무 걱정하지 마. 너 하나는 내가 돈 걱정 없이 키울 수 있고. 돈 때문 아니야, 엄마. 내가 그것들 완전히 부숴버릴 거거든? 그러니 나 말리지 마. 아들,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러니까 엄마 좀 무서워지려 그래. 실은 엄마가 완전히 이혼할 때까지 기다렸어. 만약 이혼 전에 내가 복수했으면 엄마 또 마음 약해서 이혼 안 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서류상 완전히 정리됐으니 제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말해.
절대로 아빠랑 할머니 다시 안 받아준다고. 알았어. 엄마 신중하게 이혼해서 다시 받아주고 그런 마음 없어. 진짜지? 확실하지? 제 아들은 제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지만 저는 다시 받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뭘 하려는 건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제 궁금증에 못 이긴 아들은 자신이 이제까지 제 이혼 준비를 혼자서 하고 있었으며 전역하고 나서부터 쭉 제 아빠의 뒤를 밟았다고 했죠. 너 혼자서 이혼이라니? 할머니랑 아빠 하는 꼴 보면 답 나오지. 엄마가 언제라도 이혼 결심 서면 내가 증거들 싹 다 주려고 했어. 그래서 녹음도 하고 메시지도 다 뒤지고 했던 거고 뒷조사도 했지. 물론 엄마가 협의 이혼하면서 쓸모는 없어지긴 했지만. 뭐? 그럼 너 엄마보다 먼저 알았던 거야? 불륜 사실을? 미안. 근데 아빠는 그 여자 돈 때문에 만나고 있는 건 확실해. 할머니랑 두 사람 하는 소리도 몰래 녹음해 들었는데 사업만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여자로 갈아탈 생각이더라고.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 어차피 그 일은 빙산의 일각이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더 있단 거니? 작은 엄마가 갑자기 아빠한테 대표 자리 주겠다고 한 것부터가 구린 이유가 있었거든. 엄마랑 이혼시키고 본인이랑 혼인신고 바로 하려고 한 것도 말이야.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더니 아빠도 딱 자기 같은 여자 찾아간 거지 뭐. 아들은 과외에서 모은 돈으로 사람 시켜 뒷조사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은 동서가 자랑하던 잘난 부자 친정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지만 서방님이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해외로 도주할 때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나르면서 회사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겨우 그 회사를 유지했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싼 인력을 쓰려다 보니 그 자리에 남편을 앉힌 거랍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작은 엄마가 이전에 쓰던 버릇이 바뀌진 않았을 테니까 돈은 줄줄 새고 아빠 입장에선 열일을 해도 돈이 안 들어오니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 재력으로 돈 과시하면서 아빠를 꼬드긴 거야. 이혼만 해주면 친정 재산도 다 주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난데없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거고? 아빤 작은 엄마 재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혼하면서 엄마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준 거야. 모르긴 몰라도 작은 엄만 그 돈도 속으론 아까워 죽었겠지. 있는 척 해야 하니 피눈물 흘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주라고 했을 걸 생각하면 웃겨.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떡해? 작은 엄마가 부자였을 때 알고 지냈던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돌려막으면서? 내가 조사했을 당시에 대출금도 엄청났거든.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겠지. 아들, 그래서 어쩌려고? 명예훼손이다 뭐다 그런 거 걸리면 어쩌니? 걱정 마. 난 그저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니까. 아들은 그간 조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직접 남편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워낙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약속조차 못 잡는 일이 있었지만 끈기 하나만은 대단했죠. 비서에게 전화로라도 사실을 알려달라고 전했고 결국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두에게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나서지도 않고 본인의 회사 혹은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일 처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과 동서가 이룬 것은 도미노처럼 빠르게 쓰러지기 시작했죠. 회사 문을 닫는 건 고작 2달, 두 사람이 이혼을 한 건 혼인신고 후 4개월이 걸렸고요.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한 뒤에도 작은 엄마의 행방을 추적했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날아가고 카드에 감당 못할 대출까지 한 방에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나 자랑하던 명품 가방도 외제차도 없이 버스 타고 걸어다니는 걸 보고 나서야 쫓는 걸 멈췄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눈이 뒤집혀 제게 집도 재산도 다 털어줬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울며 빌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사실 나도 다 생각이 있었어. 당신한테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날 속였고 완전 사기꾼이었던 거라고. 나도 피해자야.
나한테 먼저 꼬리치고 그래서 여보, 솔직히 내 입으로 이런 말하는 거 쪽팔리지만 사람이란 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 우리 그간 좋았잖아. 20년 넘게 우리 부부였고. 그래 아가, 우리가 미안하다. 너 이혼 절대 안 한다고 그랬잖니. 지금이라도 다시 합치면 이혼 아니고 재결합되는 거야. 원래 재결합한 부부들이 더 잘 산다는 말도 있던데. 이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다시 이야기해보는 건 어떠니? 내가 이렇게 빌게. 엄마도 반성 많이 했어, 진짜로. 우리 지금 당장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사는 곳에서도 쫓겨나갈 판이야. 진짜 통장에 10만 원도 없단 말이야. 제발 우리 정을 봐서라도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여왕처럼 모시고 살 테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 아니잖아. 아들은 혹여나 제 마음이 흔들릴까봐 저 대신 나섰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혼자서 고생하면서 제 대학 등록금 마련했을 때 엄마한테 무능한 게 돈이라도 벌어야 된다고 구박했었던 거 잊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엄마 여자로 안 보인다고 조기 폐경 가지고 술만 먹으면 시비 걸었던 거 까먹은 거야? 제발 두 사람 다 양심 좀 있어봐! 그 말에 남편은 발끈했고 아들의 어깨를 툭툭 밀며 말했죠. 넌 어른들 일에 왜 끼어들어? 비켜! 이건 부부 사이의 일이야.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르장머리 없이 아빠가 말하는데 어딜. 넌 잠깐 빠져있어 얼른. 저는 망설이지 않고 신발을 벗어 남편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 갈겼습니다. 오래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편을 향해 당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내 피 같은 새끼한테 감히 너 따위가 손찌검을 해? 시어머니의 눈이 2배로 커졌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 말했죠. 앞으로 다신 찾아오지 마. 우리 조만간 이사 갈 거니까. 다시 볼 일도 없겠지만 행여나 내 발목 붙들 생각하지 말란 뜻이야. 난 당신 없으면 날개 달고 훨훨 날아갈 사람이니까. 여보, 진짜 이럴 거야? 당신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거 좋아하지? 어머님이랑 똑같이. 어디가 기우네, 누가 더 아깝네. 그래서 나도 그 저울질 한번 해봤는데 이건 기울여도 너무 기울잖아. 당신들 같은 족속들에게 내가 너무 아까워서 다시 합칠 마음은 없어. 그러니 찾아오지 말라고. 여보, 제발. 이러다 진짜 우리 다 죽어. 우리가 잘못했다잖아. 후회한다고. 난 당신이랑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후회도 없어.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거야. 하지만 당신이나 어머님은 아마 사는 내내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지옥 속에서 살겠지? 아니, 꼭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니 이제 내 인생에서 제발 좀 꺼져주라. 그 말을 하고 현관문을 닫고 들어오니 아들이 엄마 최고 하면서 양쪽 엄지를 치켜들고 웃더군요. 덕분에 긴장한 마음도 싹 풀리고 속도 후련했습니다. 우린 망했다면서 시어머니의 우는 소리도 문 밖에서 1시간이 넘게 들렸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이혼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제가 그토록 냉철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결혼 생활 내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진 구박과 멸시에도 여자로서도 치욕스러운 말을 들은 그 순간에도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애썼던 저였으니까요. 오히려 너무나 신중했기에 제 선택을 믿고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여기 인천으로 이사와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 중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못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여유가 넘쳐서 당황스러울 정도죠. 물론 그렇다고 이혼을 권장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의 가정 환경에서 자라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승부욕이 강할 수도 있죠. 그러니 모난 곳이 부딪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뾰족했던 부분이 마모되는 과정 속에서 상처도 많이 받겠죠. 어쩔 때는 이전의 자신이 그리워지기도 할 테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멋지다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보다 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 진짜 멋지지 않나요? 저 역시 비록 이혼은 했지만 제 아들에게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후회하지 않고 잘 마무리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홀로서기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